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 인생이 이렇게 뒤틀릴 줄 몰랐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이미 뒤틀리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 같아요.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병원 원무팀에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접수대 앞에 서면 하루에도 100명이 넘는 분들을 마주합니다. 환자분들의 짜증, 보호자분들의 불안, 보험 서류 하나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들까지 저는 늘 침착하게 응대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제 장점이었으니까요. 퇴근하면서도 되돌아보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실수한 건 없나? 누가 불편해하진 않았나? 집에 들어서면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가방을 제자리에 걸고 손을 씻고 그 다음에야 앉았습니다. 우리 전셋집은 작았어요. 방 2개에 거실 하나. 복도도 좁고 수납 공간도 부족했지만 저는 이 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남편 도연 씨와 결혼하고 처음 들어온 곳이었으니까요.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 연락에 속으로는 불안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어요. 남편은 라이브 커머스 쪽에서 일했습니다. 촬영도 하고 대행도 하고 그렇게 작은 회사를 운영했죠. 처음엔 잘 됐어요. 매출도 조금씩 늘고 남편도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말이 줄어들었어요. 피곤하다는 말이 많아졌고 밤늦게까지 노트북을 들여다보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남편은 그냥 웃었습니다. 괜찮다는 듯이, 조금만 있으면 나아질 거라는 듯이. 그 표정을 믿었어요. 믿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지방에 사셨습니다. 전화는 자주 하셨지만 올라오시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명절 때도 너희는 바쁘니 괜찮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우리끼리 조용히 지낸다고. 처음엔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간섭 없는 시어머니라니 좋은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 속에서 뭔가 묘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우리끼리라는 표현이 저를 빼놓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예민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남편의 여동생 한희 씨는 프리랜서 PD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한희 씨는 저한테 굉장히 친절했어요. 언니라고 부르며 손을 잡아주던 게 기억납니다. 저도 동생 같아서 좋았어요. 반찬 싸줄 때면 한희 씨 목도 챙겼고 집에 택배 오면 대신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한희 씨는 늘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언니 없으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가끔 그 말이 감사라기보다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너무 따지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희 씨가 제게 부탁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보일러 고장 났으니 기사님 불러달라는 부탁. 촬영 중이라 못 가니 택배 받아달라는 부탁. 주말에 청소 좀 도와달라는 부탁. 처음엔 괜찮았어요. 가족인데 도와줄 수 있으면 돕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희 씨가 제게 기대는 게 조금씩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한희 이야기만 나오면 달라졌어요. 뭐랄까, 조금 더 신경 쓰는 느낌? 한희가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우리가 좀 챙겨줘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챙겨줘야죠. 가족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해 봄 친정 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연락하셨어요. 이번엔 집에서 조촐하게 할 거라고, 오빠도 오고 너희도 오라고.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아버지는 몇 달 전에 퇴직하셨어요. 30년 넘게 다니셨던 회사를 정년보다 조금 일찍 나오셨죠.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드시고
가끔 어머니 말에 맞장구만 치셨어요. 그런데 식사 끝나고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다는 말씀부터 시작하셨어요.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쓸 수 있게 좀 떼어놨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아버지가 쓰셔야 한다고, 제가 왜 받느냐고.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빠 엄마는 괜찮다고, 연금도 나오고 저축도 있다고. 그런데 너희는 아직 점잖냐고, 전세 만기도 다가온다고. 제가 전세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었나 봅니다. 아버지는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흔들릴 때 붙잡으라고 주는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넣어둘 테니까 필요할 때 꺼내 쓰라고. 저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퇴직금인데 그걸 제가 받는 게 맞나 싶었어요. 괜찮다고, 저희 알아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부모 마음이 그렇다고, 내가 힘들까봐 걱정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받으라고. 안 쓰면 안 쓰는 거고, 쓸 일 생기면 쓰는 거라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눈빛이 그냥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주셔야 마음이 편하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툭 두드리셨습니다. 내 명의로 넣어뒀으니까 통장은 내가 관리하라고. 그날 저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액수는 크진 않았지만 제게는 부모님의 신뢰이자 버팀목 같은 돈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아빠가 퇴직금 일부를 주셨다고, 전세 만기 때문에 걱정하시나 보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님이 정말 세심하시다며 고마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제 명의로 넣어뒀다고 하니 남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당분간은 건드리지 말고 그냥 놔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급한 건 자기가 알아서 할 거라고. 저는 그 말이 좋았어요. 남편이 책임감 있게 말해주는 게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통장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일상은 그대로였어요. 병원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TV 보다가 자는 살. 남편은 여전히 바빴고 한희 씨는 여전히 제게 기댔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전화하셨고 저는 늘 네, 어머니하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뭔가 조금씩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통화할 때 방문을 닫는 일이 잦아졌고 한혜 씨가 집에 올 때마다 남편이 먼저 챙기는 게 신경 쓰였고 시어머니 전화를 받고 나면 남편이 묘하게 굳어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냥 넘겼어요. 문제 삼으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고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으니까요. 전세 만기가 다가왔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고 저희는 그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제가 보증금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을 때 남편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자기가 알아볼 거라고, 회사 자금 좀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그래도 모자라면 아빠 주신 돈을 써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남편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손을 저으며 그 돈은 건드리지 말라고. 아버님이 주신 거라고, 나중을 위해 아껴둬야 한다고. 저는 남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득 통장이 궁금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돈 얼마나 쌓여 있을까? 이자라도 조금 붙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을 꺼내고 인터넷 뱅킹 앱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잔액 조회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앱을 껐다가 다시 켰어요.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오류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화면에 뜬 숫자는 똑같았습니다. 0원. 아버지가 주신 돈이 한 푼도 남지 않고 사라져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고 저는 침대에 앉아 통장만 들여다봤어요.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출금 기록이 있었어요. 한 번에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세 번, 각각 다른 날짜에 나눠서 빠져나간 흔적이 보였어요. 첫 출금은 2달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 달 전, 세 번째는 일주일 전이었어요. 제 명의 통장인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달력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출금 날짜를 확인했어요. 그날은 아버지 건강검진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로 말씀하셨던 날 아버지가 병원에 가신다고 걱정 마라 정기검진이라고 제가 그날 병원비라도 보내드릴까 생각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출금 날짜. 그날은 전세 계약금 예정일 며칠 전이었습니다. 집주인한테서 연락이 온 날 보증금 올려달라는. 저는 그날 남편한테 물어봤었어요. 준비는 되고 있냐고. 남편은 걱정 말라며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돈이 빠져나갔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뭐라고 물어야 할지 몰랐어요. 혹시 실수로 쓴 건 아닐까? 급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남편한테 의심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처가 될 것 같았어요. 결혼한 며느리가 남편을 의심한다? 시댁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제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 친정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건 아닌가? 아버지가 주신 돈인데 제가 제대로 관리도 못했다고 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혹시 제가 예민한 것뿐이라면 괜히 집안을 시끄럽게 만드는 건 아닐까?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왔는데 이런 걸로 소란을 피우는 게 맞는 건가?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접수 업무를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숫자만 맴돌았습니다. 0원, 3번의 출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점심시간에 통장 앱을 다시 열어봤어요. 혹시 복구된 건 아닐까 그런 희망을 품고요. 하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와 있었어요. 요즘 들어 남편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6시면 들어왔는데 요즘엔 8시가 넘어서 오는 날이 잦았어요. 전화하면 짧게 끊었습니다. 미팅이 하나 더 있다는 듯이 저녁은 먼저 먹으라는 듯이 왜 늦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 예전엔 자세히 말해줬는데 요즘엔 그냥 미팅이라는 말로 뭉뚱그려졌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저를 보더니 저녁은 먹었냐는 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냉장고를 열어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때 남편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남편은 핸드폰을 보더니 화면을 재빨리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리면 그냥 거실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화면도 그대로 뒀었는데 요즘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도 침대 옆에 두는 게 아니라 베개 밑에 넣는 날이 많아졌어요. 며칠 뒤 한희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어떠냐는 짧은 메시지였어요. 저는 괜찮다고 답장했습니다. 한희 씨는 잠깐 뒤에 다시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기는 집을 옮겼다고, 이제 전보다 좀 넓은 데로 갔다고. 집을 옮겼다는 말은 처음 들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로 갔냐고. 한희 씨는 동네 이름만 대략 보냈어요. 상세한 주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초대할 거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정리되면. 하지만 그 이후로 초대는 없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한희 씨가 이사 간다고 하면 저는 먼저 물어봤을 겁니다. 짐은 다 쌌냐고, 도와줄 일은 없냐고, 반찬도 싸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한희 씨가 먼저 대화를 끊었습니다. 바쁘다며, 나중에 또 연락한다며. 통화가 끝나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뭔가 선이 그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주 주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저는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씀을 이으셨어요. 요즘 도연이가 좀 바쁜가 보다고, 전화해도 통화가 잘 안 된다고. 저도 그렇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 소리를 내셨습니다. 일이 많으면 좋은 거긴 한데 몸은 안 상하나 모르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너무 생각 많아지지 말라고. 괜히 오해 같은 거 하면 서로 힘들어진다고. 오해.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왜 갑자기 오해 얘기를 하시는 걸까? 저는 그냥 잘 지낸다고만 했는데. 시어머니는 말을 이었어요. 집안일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 많아지면 병 된다고. 그냥 믿고 지내는 게 제일이라고. 저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끊고 나니 더 답답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달력을 다시 펼쳤습니다. 3번의 출금 날짜, 시어머니 전화 날짜, 한희 씨 메시지 날짜, 겹치는 게 있었어요. 밤마다 남편이 잠든 뒤에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통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숫자는 여전히 0원이었습니다. 거래 내역도 그대로였고요. 3번의 출금. 제가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간 돈. 왜 제게 말하지 않았을까? 무슨 일에 쓴 걸까?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에 쓴 걸까? 어느 날 남편과 한희 씨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남편은 방 안에 있었고 저는 거실에 있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편 말투는 제게 말할 때와 달랐어요.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신경 쓰는 느낌이었습니다. 괜찮다는 듯, 자기가 알아서 할 거라는 듯, 걱정하지 말라는 듯, 다 정리되면 말해줄 거라는 듯. 그런 말들이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는 걸까? 왜 한희 씨한테만 그렇게 다정하게 말하는 걸까? 며칠 뒤 우연히 남편 책상 위에서 서류 하나를 봤습니다. 계약서 같았어요.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금액 항목이 보였습니다. 제가 아는 숫자였어요. 아버지가 주신 돈과 비슷한 액수였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하지만 그 서류를 뒤적일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곧 들어올 시간이었고 제가 몰래 봤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간 건지, 왜 제게 말하지 않았는지, 혹시 한혜 씨와 관련된 건 아닐까?
아니면 시댁에서 필요하다고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느낌만 점점 더 이상해질 뿐이었어요. 전세 만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연락을 계속 보냈고 저희는 아직 답을 주지 못한 상태였어요. 남편은 알아보고 있다는 말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언제까지 준비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묻지 못했습니다. 물어봤자 괜찮다는 대답만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또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들었어요. 통장을 확인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 확인하지 않으면 더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가 주신 돈이 정말 어디로 간 건지, 남편이 왜 말하지 않는 건지, 한혜 씨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그 모든 게 제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게 아니라 진짜로 존재하는 일인지, 그걸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날 남편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병원에 연락해야 했어요. 오늘 못 나간다고 말해야 하는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가방 챙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현관으로 나왔을 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 쪽을 보더니 오늘 출근 안 하냐는 듯 눈썹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전에 볼 일이 있어서 오후에 출근할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입던 옷, 평범한 바지에 평범한 재킷, 가방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들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에 알려지면 어쩌나. 친정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걱정하실까. 결혼한 여자가 남편 뒤를 밟는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제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혹시 제가 오해하는 것뿐이라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건 아닐까? 참고 넘기는 게 현명한 건 아닐까?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돈이 사라진 건 사실이었고 그 진실만큼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창백했습니다. 입술에 핏기가 없었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하늘은 흐렸고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저는 걸었어요. 지하철역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겼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출근 시간 되었으니까요.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었어요. 역 하나가 지나갈 때마다 숨이 얕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 회사는 혼합 건물 안에 있었어요. 1층은 카페, 2층부터는 오피스텔과 사무실이 섞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건물 앞에 섰어요.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카페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사람,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남편 사무실은 3층이었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3층 복도가 보였어요. 조용했습니다.
복도 끝에 남편 회사 간판이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책상 몇 개, 촬영 장비, 조명 스탠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편도 직원도 아무도 없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리쳐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커피잔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아직 따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누군가 있었다는 뜻이었죠. 저는 책상 위를 둘러봤습니다. 남편 물건들이 보였어요. 노트북, 수첩, 볼펜, 그리고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계약서가 몇 장 있었습니다. 위에서 봤던 그 서류였어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숫자, 아버지가 주신 돈과 정확히 일치하는 액수였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봤어요.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낯선 주소였지만 계약자 명의를 보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최한희, 신우 이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내려놨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내린 건지 몰랐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어요. 계약서에 적힌 주소. 저는 그 주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지도 앱을 열었어요.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았어요. 도보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옷이 젖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한희 씨 이름만 맴돌았어요. 왜 한희 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걸까? 왜 제 돈으로? 15분쯤 지났을 때 그 주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피스텔이었어요. 새 건물은 아니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된 곳 같았습니다. 저는 건물 입구 앞에 섰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호수는 5층이었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504호. 그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망설였어요. 그런데 문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여자 목소리였어요. 한희 씨, 그리고 남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남편.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어요. 그냥 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가까워지는 소리. 저는 재빨리 복도 모퉁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희 씨도 함께 나왔습니다. 둘은 나란히 서 있었어요. 한희 씨는 남편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희 씨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터질 것 같았어요. 둘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모퉁이에 숨어서 그 뒷모습을 봤어요. 남편 손이 한희 씨 어깨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비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본 건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되돌릴 수 없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은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현관에 들어서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가지런하게 욕실로 들어갔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남편한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저녁 늦을 것 같으니 먼저 먹으라는 평소와 똑같은 말투였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다고. 짧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 한 공기, 반찬 몇 가지 먹었어요. 맛은 없었지만 억지로라도 다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수저를 정리하고 싱크대를 닦았어요. 손은 계속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남편이 들어왔어요.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은 방으로 들어와서 벌써 잤냐는 듯 가만히 서 있다가 다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계속 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거실로 나가 아침을 준비했어요. 밥을 짓고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어요. 둘이서 말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더니 어제 어디 다녀왔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산책했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더 묻지 않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옷을 입고 가방을 챙기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남편도 함께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내려갔어요. 건물 밖에서 헤어졌습니다. 저녁에 보자는 손짓만 남기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일했어요. 접수 업무, 서류 정리, 환자 응대,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물었어요. 요즘 안색이 안 좋다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동료는 그러냐며 푹 쉬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어요. 남편은 또 늦는다고 연락했습니다. 혼자 먹었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을 꺼냈습니다. 거래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3번의 출금, 각각의 날짜, 각각의 금액, 달력을 펼쳤어요. 그 날짜들을 표시했습니다. 빨간 펜으로 남편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남편은 뭐라고 했었는지, 어디 간다고 했는지 기억을 하나씩 되짚었어요. 수첩을 꺼냈습니다. 평소 메모하던 습관이 이제는 다른 용도로 쓰였어요. 날짜, 시간, 장소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 한희 씨와 통화한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 온 날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숫자가 쌓여갔어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반복되는 요일, 비슷한 시간대.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록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평소와 똑같았어요. 저한테 친절했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똑같았지만 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희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어떠냐는 짧은 메시지.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잘 지낸다고. 짧게. 한희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물어봤을 거예요. 잘 지내냐고, 필요한 건 없냐고. 하지만 이제는 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명절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남편이랑 상의해 보겠다고. 시어머니는 그러라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요즘 도연이 일이 많은가 보다고, 전화해도 통화가 잘 안 된다고. 저는 네 하고만 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저는 달력을 봤어요. 명절까지 한 달 반. 그때쯤이면 모든 게 정리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일찍 들어왔어요. 오늘은 일찍 끝났다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친정에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왜 전화했냐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냐고.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그러냐고. 저는 그냥 궁금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시며 걱정 말라고 다 잘 지낸다고 하셨어요. 통화를 끝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언제쯤 말씀드려야 할까?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기록했습니다. 남편 일정, 통장 내역, 전화 기록까지 빠짐없이 적어 나갔습니다. 수첩이 채워져 갔어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제 인생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얘기 좀 하자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을 때였어요. 남편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굳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말했어요. 전세 만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는데 우리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주신 돈을 좀 써야 할 것 같다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남편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돈 없다고 했어요. 남편이 멈칫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돈 이미 없어졌다고. 통장 확인해 봤는데 0원이더라고.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수첩을 꺼냈어요. 거실로 돌아와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이게 뭐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록이라고. 돈 빠져나간 날짜, 한희 씨 만난 날짜, 전부 적혀 있다고. 남편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기며 봤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남편 말을 끊었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된다고. 이미 다 안다고. 남편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내일 짐 싸서 나간다고. 남편이 놀라 제 쪽을 봤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얘기 좀 해보자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할 얘기 없다고.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남편은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오해라고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서류 몇 장. 남편은 거실에 서 있었어요. 진짜 가는 거냐는 듯
망설이며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 갈 거냐고 물었어요. 친정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나갔습니다. 친정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무슨 일이냐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당분간 여기 있겠다고. 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시고 그냥 방을 내주셨어요. 며칠 뒤 아버지와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돈 지금 없다고.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괜찮다고, 돈은 돈이라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미안해할 거 없다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아버지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아빠는 내 편이라고.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가 기록한 수첩까지 전부 꺼냈어요. 혼자서 조용히 하나씩 확인했어요. 날짜, 금액, 이름,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파일에 넣었어요. 차분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장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0원. 그 숫자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걸 끝내야겠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상담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 문자 여러 번.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오길래 한 번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물으셨어요. 왜 집을 나갔냐고, 도연이가 걱정한다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안 돌아간다고.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집안일은 원래 그런 거라고, 참고 사는 거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전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고.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통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절차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상대 측에서 답변이 왔다고. 처음엔 발뺌이었습니다. 모른다는 말뿐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모아둔 기록들, 계약서, 사본, 거래 내역은 명확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조정을 제안했고 며칠 뒤 답장이 왔습니다. 합의하겠다고. 그 과정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한희 씨도 이 일이 크게 번지는 걸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조정 테이블에 앉았을 때 남편을 마주쳤지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제 통장으로 입금 알림이 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켰어요. 숫자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주셨던 금액의 대부분이었어요. 제 돈은 돌려받았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대부분은 되찾았어요. 정리되었습니다. 조용히. 그렇게 모든 게 끝났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처음엔 낯설었어요. 혼자 먹는 밥, 혼자 보는 TV, 혼자 자는 침대.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커튼을 걷고 햇빛이 들어오는 걸 봅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고 창밖을 봅니다. 병원에 출근해서 평소처럼 일해요. 환자분들을 응대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을 준비해요. 간단하게. 혼자 먹기 딱 좋을 만큼.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잠이 듭니다. 예전엔 잠들기 전에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 삶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존엄한 선택이었습니다.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서 신분증을 내밀고 서류에 서명했어요. 직원이 건네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제 이름만 적혀 있는 오롯이 제 것인 통장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을 때 하얀 여백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깨끗한 시작이었어요. 핸드폰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남편 번호를 눌렀어요.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 번호도 한희 씨 번호도 차례로 차단했어요. 화면에서 이름들이 사라졌습니다. 소리 없는 단절이었지만 그 침묵이 평온했습니다. 주말 아침 저는 시장에 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샀어요. 딸기 한 팩, 방울토마토 한 봉지. 예전에는 남편이 안 좋아한다고 사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씻어서 그릇에 담았어요. 하나씩 입에 넣으며 달콤한 맛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제 취향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요. 천천히 씻고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가 저를 기다리지 않아도, 누가 저를 재촉하지 않아도 저는 제 속도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되찾은 것입니다. 지금의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시 시작했을 뿐이니까요.